많은 이야기들 좀 같이 심도 깊은 이야기로 나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변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저희 한 3시간 동안은 저희가 진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물론 함께 얘기 나누실 분들이 매우 많긴 하지만 천천히 얘기를 듣기를 하고, 먼저 오늘 이제 이 좌담회를 좀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장님이신 김혜우 교수님한테 먼저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원대학교 김혜원입니다. 인사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내에 정책위원회가 있고요. 그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여러 정책 의제들을 논의하고, 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공식 입장으로 뭔가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사회적인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가 이제 큰 행사들을 막 청중을 동원해가면서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정책에 가까이 있는 분들, 여러 또 관계자들이 모여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논의가 자연스럽게 사회에 알려지고 또 정책 의제 형성 과정에 이바지할 거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좌담회를 시리즈로 계속 개최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저희가 계획으로는 3번의 좌담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연중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관해서 짚어보려고 이런 그 좌담회 또는 공청회의 시리즈를 마련했고, 그 첫 시리즈의 첫 스타트를 이번 소셜벤처 이슈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좀 뜬금없이 이 토론 패널에 저희가 이제 불려 나왔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 사회자인 우리 변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 소셜벤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고, 조금 이 바깥쪽에 있는 분들이 저희 정책위원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청중의 일원이면서 또 굉장히 심도 있게 듣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희가 이렇게 배석해 있고, 아마 이 논의나 이 지식의 수준은 여기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초적인 질문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또 뜬금없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회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심지어 개회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짧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이 사회적 기업 운동의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시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섹터와 또 영리 섹터가 비슷한 방향으로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한 15년간 정책 차원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부각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커지고 하면서 이 소셜 벤처는 어느 위치인가, 그게 참 궁금해지고,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자료를 좀 봤는데, 처음에 사회적 기업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시작할 때 개념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소셜 벤처에 또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부의 활동과 또 이론적인 논의와 또 실천을 통해서 잘 정리되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한 2, 3년간 사회적 기업 법인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온당한 법인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법인격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소셜벤처도 아마 비슷한 이슈를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금요일에 법제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 베니핏 코퍼레이션이라고 미국의 이런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곳이 가지게 된 법인격, 새로운 법인격의 전문가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본인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베니핏 코퍼레이션을 그냥 가서 그냥 제가 듣고 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소셜 벤처에 관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좀 더 큰 아이디어를 제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오늘 갖는 이 자리의 논의들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념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아마 정책적인 이슈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할 것 같고요. 저희 같이 배석하고 또 향후에 논의하게 될 우리 정책위원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의 공식 아젠다로 만들어서 어떻게 정부의 사회의 국회의 여러 분야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건지 이 자리가 끝나고 난 뒤로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약간 특이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카메라가 지금 저희가 세대가 있는데 저희들 사진 찍으라고 카메라를 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좌담회 시리즈를 이제 기획하면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만 이 내용을 공유할 게 아니라 유튜브로 이 자료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 첫 또 출발점이 또 오늘 자리입니다. 미장원이나 마사지샵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올 걸 혹시 그런 걱정 하실 것 같은데 열띤 내용 열띤 토론으로 이 자리를 잘 채워주시면 나중에 또 이 영상을 보고 이 토론 내용을 보게 될 수많은 분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그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개회사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장원이라는 표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이발소 비장원.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분위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패널께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백분처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정해진 쭉 흐름들이 없고요. 큰 주제들만 던져질 거고 그걸 가지고서 감론을 그렇다고 여기 좌우가 무슨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맥락은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공개되어서 유튜브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유튜브의 홍수 속에 이걸 누가 볼 것인가? 근데 뭐 검색하면 걸리겠죠. 그냥 그런 정도만 되면 누가 찾아보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잘 들으실 수 있는 정도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내부의 우리끼리의 고민들이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웹포스터를 딱 봤을 때 저 역시도 그렇고요. 매우 재미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까 이제 정책위원회와 소셜벤처 관계자들과 이렇게를 했는데 봤더니 매우 재미있는 구성이 여기에 50대가 5분 계시고요 40대가 2분 계시고 30대가 4분 계십니다. 이렇게 세팅된 자리를 제가 거의 최근에 이제 본 적이 없었어요. 소셜벤처 쪽에서 당연히 좀 나이가 어리시다기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정책위원분들께서 50대로 주로 차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아마도 업계에서 이제 미니멈 10년 이상씩 창업을 했거나 이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11분이 계신데 한 분이 지금 김가영 대표님이 빗속에 아마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에 도착하신다니까 오시면 같이 결합하시는 걸로 하고요.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저도 없고요. 김혜영 교수님이 본인들끼리 주제는 막 다 정하셔놓고 저 회의 없을 때 막상 이 주제를 우리는 모르니 네가 진행해라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보여주셔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각각의 장에서 저는 좀 따로따로 만나 뵀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이신 거는 저도 좀 처음 구성해보는 진행인 것 같습니다. 주로는 이제 우리 정책위원분들께서는 많이 좀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 평소에 들었던 좀 확인하고 싶은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주시고 소셜벤처 업계에서 이제 계신 분들께서 많이 좀 발언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되면 좋겠다. 그렇다고 뭐 말씀하실 게 있는데 주저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소셜벤처라는 거를 이슈로 잡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개요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뭐 자료 나눠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지 전혀 아무 감도 못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맥락을 짧게 제가 요약해 드리면 사실 소셜벤처라는 게 조금 이제 핫한 이슈가 한국 사회에 좀 돼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국내에 좀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거는 사실 가장 처음은 2009년에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공식적인 행사가 개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만들어내셨던 분이 사실은 여기 계시는 현재는 백수시지만 전 사회적경제지원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이 이은혜 센터장님이 함께 일하는 재단에 계실 때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외국에 있었던 개념이긴 하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소개되고 도입되기 시작한 건 그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소셜벤처라는 개념이 소셜벤처가 사회적 기업하고 다른가? 이게 보면은 이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누군가는 누군가를 소셜벤처라고 부르고 본인도 소셜벤처라고 부르고 사회적 기업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하는 것이 갈라지는 좀 굉장히 민감한 시점들이 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점은 뭐였냐면 소셜벤처라는 정의 안에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여러 지향과 가치들에 공감하지만 현재 법제도상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나를 표현해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던 주로는 좀 청년 사회적 기업 그룹들이 소셜벤처라고 본인을 좀 호명하기 시작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2010년대 중반쯤이 되면 성수로 보여들기 시작합니다. 성수로 보여주시고 성수가 현재도 소셜벤처의 메카 내지는 뭐 소셜벤처의 뭐 클러스터 이런 개념으로 계속 이제 진화 확장하는 역사를 좀 가져오고 있고요. 그 맥락 안에서 저도 이제 뭐 고민을 했던 거가 사실 저도 소셜벤처 1세대는 저거든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회. 예, 저희가 이제 경연대회 본선에 트래블러스 맵으로 나갔다가 18개가 출전했어요. 15개가 상을 받았는데 저희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3개들은 하여튼 소셜벤처라고 저희를 좀 호칭했었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보니 사회적 기업이라는 느낌이 뭔가 굉장히 낡고 우울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소셜벤처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희를 사회혁신 기업 이렇게 좀 표현하면서 사회혁신 기업가 포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도 했었죠. 분명히 사회 안에 존재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 때문에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라는 개념이 각각 진화해온 맥락들이 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핫해지기 시작한 건 실제로 중기부가 소셜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여러 정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환 중에 하나가 임팩트 펀드를 조성해서 매년 한 1,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하겠다 됐고요. 그 전까지도 임팩트 투자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가 이 1,000억이라는 자금이 집행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좀 다른 국면으로 들게 됐습니다. 사실은 1,000억이라는 돈의 투자를 인증사회적 기업이건 어디건 간에 그걸 투자 형태로 열린 자본시장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느닷없이 갑자기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열렸고 그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이슈들이 또 한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까지가 쭉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각각 소셜벤처 현황들을 좀 보내드리면서 한 5가지 정도의 논점을 간으로 좀 제가 제시를 드렸던 게 있어요. 하나는 소셜벤처의 판단 기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나 이런 이슈가 있고요. 뭘 우리 소셜벤처라고 하는 거지 이런 정의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소셜벤처 업계, 소셜벤처의 생태계의 현재 구성 현황이 어떤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숫자도 소셜벤처의 숫자도 한 1,000개부터 한 300개까지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정확한 현장에 대한 판단, 진단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태계 차원에서 좀 보자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셜벤처에 대한 금융 지원,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의 규모나 방식은 적절한가 좀 중요한 논점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임팩트 투자자 그룹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요. 기존에 해오셨던, 저희가 좀 이 업계에서는 잘 알고 계신 투자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분들은 누구지 하는 이제 투자자 그룹들도 사실은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뭐 그분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구성된 이 투자의 생태계는 잘 굴러가고 있나? 여기에도 여러 이제 갸웃갸웃한 것도 있고 고민되는 지점도 있고 투자자로서 소셜벤처 당사자로서 고민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소셜벤처 당사자들은 업계 대표님들이시죠. 대표님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계신가 이런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뒤에 시간들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화두를 이런 주제들을 포함해서 네 분의 이제 주요 패널들이시죠. 이 주요 패널들께 좀 부탁을 한 먼저 5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소셜벤처 업계의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이 우리 도현명 대표님이신데요. 자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밖에서는 도현명 대표님이 그런 역할들을 특히 당사자로서 특별히 그런 역할들을 좀 해오고 계시고 임팩트 얼라이언스라는 소셜 벤처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 조직 같은 것들도 같이 좀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도현명 대표님한테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5분 정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많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말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얘기를 하시면 제가 중간중간 쳐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예, 방금 오피니언 리더 잘 모르겠고요. 임팩트 스퀘어라는 회사 하고 있는 조현명입니다. 5분 잘 지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역사의 흐름이 사실 굉장히 정확하고 또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소셜벤처라는 영역이 한 2년 정도 됐죠.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내부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조직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 경험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10배 정도는 빠른 속도와 빠른 자원들과 규모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전체적인 이 외연의 확장들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대한 단점들, 한계들도 당연히 있죠. 그거는 뭐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있는 건데 그것도 또 말씀해 주셨던 내용처럼 사실 갑작스럽게 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오늘의 결론을, 제 생각의 결론을 서두에 아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잘 가이드 해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혁혁한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절차로 완전히 새롭게 결집되거나 결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차피 필요한데 얼마나 잘 가이드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다려주지 않고 갑자기 진행된 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한계들을 좀 저희 의견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정부의 돈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민간에서도 임팩트 펀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소규모였고 자기 자본 위주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적극적인 그 포션들이 굉장히 작았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 펀드들이 하고 있었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리즈 A급의 펀드들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정부의 돈이 들어오면서 이 소규모의 돈들을 자기 자본이나 아니면 관련된 계정으로 하고 있었던 조직들이 시리즈 A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의 펀딩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전체적으로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1억 이하의 지원금은 굉장히 많고 또 10억 이상의 시리즈 A를 검토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한 2억에서 5억 사이에 브릿지 펀드라고도 할 수 있고 프리A라고도 할 수 있고 포스트 엑셀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사실상 조금은 비어있다. 전체 규모에 비해서. 오히려 그 영역에 허리가 좀 끊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주로 1억 이하의 시드 펀딩을 하는 조직이어서 저희에게 시드 펀딩을 받은 다음에 다음 후속 투자를 바로 시리즈 A로 갈 수 없는 15억 이상의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 번쯤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거든요. 특히 하드웨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지금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돈은 내일부터 쓰기로 오늘 결정하면 내일부터 쓸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렇죠? 물론 정책 자금이 오래 걸립니다만 의미상 돈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 사람이 키워지고 조직이 키워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중간 조직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투자만 하더라도 운영 인력과 성장을 육성할 수 있는 육성 인력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먼저 들어온 것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더 빠르게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정부 주도의 투자 펀딩이 일어난 것이 외연학다에는 뭐 가장 좋은 방식이었고 글로벌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결과들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만 민간은 어떻게 그럼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재단이나 이런 곳들이 펀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재단의 펀딩들이 대부분 원칙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이 5% 이상의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없는 법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실들은 굉장히 뒤로 밀려 있고 돈이 들어오고 민간에게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손실들이 지금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 영역에 펀드가 들어오면 정부의 그런 모태 펀드나 성장금융이 들어오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이 영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도 학습할 필요가 있고 또 그분들도 이 영역에 참여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 외연들과 전체 펀딩 규모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그분들이 충분한 고민 없이 들어오는 것이 생태계에게는 또 하나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정말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가? 그 정도의 수준을 내재적으로 갖추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조금 더 연결하자면 이 얘기는 결국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이 투자가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가 맞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인가에 대한 검증과 검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회수 시점이 일어나는 한 2년 뒤부터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이고 검토안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모두 다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돈이 먼저 들어왔고 생태계의 주유가 시작이 됐는데 어디로 달릴 것인지 어떤 길들을 선택해서 갈 것인지 그 운전하는 운전의 스케줄은 무엇인지 충분히 나는 운전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같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주유가 일어났으면 지금은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이고 3년이고 적절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아마 그 사회적 경제 박람회 할 때였나요? 도현명 대표님이 그때 이제 세션 하나에서 발언을 하실 때 이제 저도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도 그 고민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막 했는 게 투자 액수가 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이 컸다기보다는 각 개별 기업당 투자하게 되는 액수가 저희가 쭉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평균 한 10억 정도예요. 평균 10억이니까 뭐 많은 데는 뭐 20억 뭐 이렇게까지 들어간 거 20억, 30억 이렇게까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럼 그 단계의 투자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디서 투자를 받나? 라고 뒤져보면 사실 그건 매우 공백이 큰데 그 지적을 이미 좀 하고 계셨고 저도 좀 많이 공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투자를 직접 하고 계시는 김재현 대표님. 사실은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김재현 대표님 2004년에 창업하셨나요? 그렇죠?
2004년에 창업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그 본인 기업의 자본으로 임팩트 투자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트리플래닝 같은 데는 이미 그런 식의 투자를 임팩트 투자라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런 역할들을 좀 해오셨었고 그런 좀 선구적인 임팩트 투자자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은 투자 펀드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투자자로서의 맥락에서 현재 상황들이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얘기 한 5분 정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저희도 임팩트 얼라이언스가 이제 이런 소셜 벤처나 임팩트 투자에 관련된 정책들을 내년부터 이런 형태로 토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배 기업가분들을 같이 조율을 해서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본격적으로 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소셜 벤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2005년이고요. 그거는 이제 글로벌 소셜 벤처 대회 한국 대회로서 2006년부터 이제 대회가 열렸었고 그 당시부터 이제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임팩트 투자와 소셜 벤처가 완전히 일치되는 단어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보셔갖고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 소셜 벤처 투자, 그리고 소셜 벤처라고 하면 임팩트 투자의 대상으로 보시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통계를 보면 임팩트 투자의 10% 이하의 자산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택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에너지에 대한 문제, 금융에 대한 문제 굉장히 광범위하고 높은 레벨의 그 에셋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글로벌하게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 갑자기 임팩트 투자는 소셜 벤처에 투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의에 대해서 좀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는 금융위에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최 배경에는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사회적 금융 그리고 임팩트 투자에 대한 기본적 통계는 금융위가 작성을 하고 주무부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나 혹은 임팩트 금융을 토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정책들도 면밀하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그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현재 시장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은 이 초기 단계의 투자자들이 성장 단계의 투자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의 투자자의 공백을 메꾸지 못한 상태로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정확하게 따지면 딜 사이즈가 한 2억에서 5억 정도 아까 도현무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단계의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 시장이 약간 언맷되는 수요와 공급이 언맷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 운용사나 전통적인 벤처 캐피탈들이 임팩트 투자 펀드를 운영하기 시작을 하면서 과연 서로가 일치된 용어를 쓰고 있나, 일치된 기준으로 대화를 하고 있나 같은 이제 혼돈이 조금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도 시간이 걸리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그 시간이 걸리는 데까지 생태계가 다 견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책적인 조언과 제언이 있으면은 더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더 상향의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있긴 한데 사실 시장에서 제 후배들이 겪는 문제는 2억에서 3억 정도의 투자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의 투자를 하려면 필요한 펀드 사이즈가 30억에서 50억 정도인데 그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는 합리적인 관리 보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가 같은 질문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임팩트 투자가 더 주류로서 해결해 가려면 해외 같은 경우는 수만 자산 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산 운용사가 한 5조 원 정도로 이미 임팩트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본적인 시작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캐나다의 산림청 박사들이 산림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열받아갖고 만들어낸 자산 운용사고요. 열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무려 5년간 펀드 결성을 못하다가 펀드 결성이 성공을 하면서 지금은 약 5조 원의 펀드 여의도에 한 7,000배 정도 되는 면적을 순차적으로 목재를 이제 개발하고 벌채하고 판매하면서 벌채 전에 동물들도 다 대피시키고 지역 주민들도 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의 이제 개념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정도의 스케일 있는 금융을 만들지 못하면 임팩트 투자는 소셜 벤처에 종속된 금융으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산업으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굉장히 작은 단위의 이제 투자가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투자자로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거는 더 큰 스케일의 문제를 우리가 공론화하고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이제 사모펀드나 다양한 죄송합니다. 사모펀드나 다양한 바이아웃 형태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시로서 노동자들이 인수하는 형태의 이제 BTS 같은 형태들도 결국 어떤 금융기관들은 그거에 대해서 경영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자본 공급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플랫폼 노동의 문제, 택시 회사의 인수의 문제까지도 더 폭넓게 임팩트 투자가 담론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셜 벤처에서 임팩트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임팩트 투자의 고유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그 스케일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조 원, 네, 좋네요. 그런 규모의 사이즈가 나와야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사회에 임팩트를 주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물론 뭐 1,000억이라는 돈이 이제 뭐 없던 시장에 이제 나오니까 커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뭐 일반적인 영리 시장에서 1,000억이라는 돈은 뭐 아주 미미한 금액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런 꿈을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요. 오늘 얘기하면서 좀 그런 고민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은 그래도 뭐 도현명 대표님까지도 좀 투자자 그룹에 조금 가깝다면 두 분은 직접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두 분이시고 소셜 벤처라고 부를 수 있는 업계의 가장 선배격의 좀 기업들인 것 같아요. 현재 생존해 있는 두 분을 좀 모셨고요. 조금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기업들이 바라보는 현재 환경들이 좀 어떻게 조성되고 있다고 보시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일종의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쪽 업계 성수파와 불광파 막 이렇게 뭐 농담삼아 부르기도 하잖아요. 성수동 분위기가 요즘 좀 어떤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성수 쪽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들까지 같이 좀 두 분 해주시는데 먼저 트리플래닛의 서영수 대표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래닛 김영수 대표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이 소셜벤처와 이 섹터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2010년에 이제 창업을 했었고 창업을 할 때 여기 계시는 크래비스 파트너스 김재 대표님의 임팩트 투자를 받으면서 같이 공동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임팩트 투자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면서 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엔젤 라운드라든지 시리즈 A 라운드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좋은 임팩트 파트너들과 함께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저희가 좀 더 느꼈던 거는 사실 그런 금액도 큰 금액의 그런 도움이 있었지만 함께 이제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철학을 성숙하고 공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셜 벤처가 뭐냐, 이 벤처 앞에 이푸트 소셜은 뭐냐, 소셜이 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학습과 그런 시험들을 겪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와 현장에 완전히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었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임팩트 펀드의 이런 대규모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사회도 꽤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소셜 벤처와 이 일반 그냥 기업들이 약간 경계가 모호해진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깐느 광고제를 가보시면 이게 소셜 벤처 광고제인지 일반 기업 광고제인지 모를 정도로 다들 사회 문제를 우리 기업이 해결합니다. 우리는 착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차를 나눠주고 우리는 흑백 논리를 없애고 이런 거가 다 상을 받아요. 모두가. 그리고 요즘 많은 기업들이랑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아프리카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스타벅스가
그 파머들을 서포팅하는 센터를 지어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영리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파머들에게 오픈소스로 뭐 농작법이라든지 뭐 가공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다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영리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소셜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K나 현대나 LG나 이런 기업들이 또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크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행나리 같은 이런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한편으로 어떻게 느꼈냐면, 소셜벤처가 이 실력이 없으면 일반 그냥 벤처나 일반 영리 기업에게 섹터를 잡아먹힐 수 있겠다. 실력이 없으면 그 기업들이 이제 다 들어와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헌하겠다. 그러면은 소셜벤처는 어디에 가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라는 것들을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게 네이버 검색어를 빅데이터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해 검색어 1위가 미세먼지였거든요. 2위가 신과 함께였고,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16위였어요 재작년에. 근데 이제 작년에 12위로 올라왔고, 지금 카페를 가보면 그 플라스틱 컵을 또 안 쓰지 않습니까? 뭐 일상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아예 안 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플라스틱을 들고 다니거나 뭐 빨대를 쓰면은 이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모든 차를 탔을 때 이제는 디젤 차를 타면은 산해문화가 이제 못 들어오는 저감 조치가 이제 시행되고, 미세먼지 대응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박기훈 위원장님 계시고 이러면서 그냥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세먼지가 어떤지 체크를 하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카페를 가서는 머그컵으로 주문해야 되고, 그리고 배송을 할 때도 이제는 그 스티로폼 쓰면은 과태료를 물고 이런 거, 그래서 종이로 다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모든 일상들이 소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점점 더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갑자기 플라스틱컵을 대체하려면 소셜벤처가 이걸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으면 좋은데, 없다 보니까 영리 기업이 들어와서 그걸 만들어내서 임팩트를 내고 이런 상태라서, 저희도 요즘은 숲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서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지, 이 문제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같이 협력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약해서 아직은, 그리고 저희 내부의 팀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몇몇의 소수만 사실 이 문제를 해결 가능한 형태라서 저희도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안타깝다고 생각도 되면서 더 전문가가 돼야 되고 더 실력을 길러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과 조직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이 문제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지금 이미 뭐 정부에도 없고 기업에도 없고 소셜벤처 섹터에도 없는데 모두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맨날 고민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만약 소셜벤처들이 해결해 나간다면, 뭐 쓰레기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모델도 클 수 있고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김가영 대표님 다들 조금 얌전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김가영 대표님은 좀 재밌는 발언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항상 캐릭터를 봤을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장사꾼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12년 전에 20살에 처음 재산섹터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사실 뭐 사회에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뭐 소셜벤처를 한다기보다, 그때 제가 사회학과다 보니까 선배들이 주로 이제 노동조합이나 혹은 시민단체에서 많이 이 부모님을 어기고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후배로서 삶이 행복하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답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참 가치로운 일인데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게 늘 자기가 매일매일 힘이 들다 그러시길래 누구 눈치를 봅니까? 그랬더니 돈 주는 사람 눈치를 보지 그 돈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기업이 출자를 하는 기업단체는 그 기업의 눈을 안 볼 수가 없고 뭐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니 내가 진짜 몸이랑 마음이랑 떨어져서 요즘에 사는 것 같다 그러시길래 아 그럼 그 몸이랑 마음을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저는 사회적 경제나 소셜 벤처가 아닐까 뭐 이런 사실 생각에 이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의 마음, 요즘에 제가 제일 힘든 점은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온전하냐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외부의 문제는 워낙 10년 전에 비해서 너무 아름다운 환경이 돼서 아름답고 지저분한 환경이 돼서 뭐 제가 사실 손댈 수는 없지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지금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뭔지를 좀 진단을 좀 해보면 낮은 단계에서 위로 올라가고 진단을 해드리자면 참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에 저랑 함께 했던 친구들이 세 개의 사례를 봐서 여기서 움직일 때에 적어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여건의 상상력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 여건들이 이제 많이 제도화되고 비판받고 고쳐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철학적인 형태는 앞으로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나갈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갈수록 경직되고 있다는 느낌을 캡탈이나 정부나 제도나 이런 모든 다방면에서 다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사실 기업의 소유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기업이 어떤 소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어떤 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캡탈을 받으려고 하면 그 청년으로서의 책임감을 내려놓아야 되거나 아니면 소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의 대표자나 혹은 기업의 처음 시작하는 멤버들이 과연 정말 그 소셜을 벤처로 해결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느냐가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사회가 그리고 자발성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거라고 또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분야와 외식업 분야에서 이제 10년 넘게 일을 하는데 분명히 소셜벤처에 들어오는 그 농업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작 그 농업 현장에서 오래 살았던 그 사회적 문제를 견뎌온 분들하고의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존에 있었던 이념이나 이런 사상에 관련돼서 농업단체를 했던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다른 상상력으로 해결을 하길 바랬는데 이제 그 전에 있는 모습들이 그래도 사실은 닥스를 유통 혹은 기존에 있는 농민단체와 같은 형태로 흡수가 되는 걸 보면서 과연 소셜벤처가 벤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민이 다시 됩니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에게도 제도권에 질문하고 싶은 게 현실의 목표가 소셜벤처에 있다고 하는 팀이 어떤 그 신뢰를 달성하기 위한 툴로 묵묵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치 평가가 절하되거나 혹은 심지어는 조금 더 비하연되는 분위기들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받아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럼 결국 그런 툴들이나 시선에 맞춰서 저희 같은 필드 플레이어들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 자신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지금이야말로 이제 소셜이나 벤처가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수정주의적 자본주의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 면인데요. 우리 소셜벤처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전 투자자가 한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를 투자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저는 대출받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투자의 크기는 그 사실 대출이라고 보기에는 기형적인 형태의 투자였을 거죠. 왜냐하면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에서
제 담보가 신용으로 정리될 수 있어야 그 대출인데 저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나 저라고 하는 사람의 미래를 대서 돈을 받았으니 당연히 투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받을 당시에 저의 마음은 제 산업 자체는 혹은 제 기업의 형태는 투자로서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원래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갚아 나가자라는 마음을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고 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셜과 벤처가 맞는다고 하면 기업가의 이런 다양한 해석들도 시리즈 A, B, C, D에 있는 투자자들 중 일부한테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거나 혹은 정책적으로도 연구되어야 되는데 이제 너는 투자냐 대출이냐 이것만을 물어보시니까 투출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활로를 열어주셔야 지금 이제 벌써 저희가 10년 동안 하다 보면 이제 필드도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예 전반적인 형태의 철학에 대해서 어른들께서 같이 좀 젊은 사람들이랑 공유를 해주시면 성수랑 아까 불광이 나눠져 있다고 언뜻 많이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런 엄밀히 말하면 불광에서 탄생해서 성수에서 떠돌다가 다시 요즘에 불광으로 다시 대화하고 있는 건데 소셜 벤처 안에서 그 지역적인 논의는 저는 오히려 이제는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김가연 대표님을 만나뵌 이후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처음 봤습니다. 이제 안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낯설어서 얘기를 좀 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차차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정책위원님들 인사도 할 게 없는데 말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질문도 좋고요. 좀 일단 인사 겸 들으신 좀 소감 주시고 궁금한 점들을 좀 해주시면 일단 먼저 인사를 다 끝내고 나서 답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교수님 아까 인사하셨으니까 경상수 대표입니다. 네, 경정수입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연합회 회장이고요. 오늘 이 소셜벤처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어보고 상당히 이게 올해는 됐지만은 발전 속도가 느리구나 이게. 그리고 현장과 이런 정부나 또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 계기가 크구나 이게. 저도 뭐 피부로도 그런 걸 느끼고 이기도 하지만은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훨씬 더 이 강도가 세구나 그런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저는 뭐 저희가 뭐 조금 이따 토론에 관련된 거는 좀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이 꼭 젊은 사람만 이렇게 소셜벤처 그런데 아까 김혜원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젊으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또 같이 좋은 목소리 낼수 있게 저도 제안하겠습니다. 유지장님 잠깐 궁금한데 예를 들어 50대 창업을 하셨는데 나도 소셜벤처다 혹시 이러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없나요 혹시? 50대에 창업을 했고 나는 소셜벤처다. 이쪽, 네, 세대입니다. 70대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권은혁 대표님, 전문님 참. 예, 아무튼 네 분 얘기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규모를 좀 키워서 규모의 좀 변화를 추구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더 많이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김가연 대표님 서열가 제 후배시네요. 네. 저희도 IBK에서 10억 정도를 받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제가 썼어요. 투출이라고. 분명히 투자는 했는데 채무자 관리 차원에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를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 수익 모델을 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협의는 한 번도 없이 그냥 어떻게 회사는 잘 돌아갑니까? 이자는 잘 내실 수 있죠? 뭐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가까운데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네, 본인 소개는 안 하셔서 커뮤인이라는 회사의 권은혁입니다. 커뮤니사의
그 커뮤니티 대표님이셨다가 잠깐 외도를 하시면서 바깥에 나가셨다가 지금 전무로 강등돼서 다시 이제 커뮤니티로 복귀해 계십니다. 네, 그다음 김정민 대표님. 예, 좀 헷갈리네요. 이 소셜 벤처와 소셜 에코노미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서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임팩 투자가 잘 안 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NGO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 문제 해결을. 아주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인데 캐나다라든지 뭐 다른 쪽에 나라 배경이 좀 달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또 모여 살아서 그러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문제 해결을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뭐 이런 거는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특성상. 그러면 소셜벤처, 우리나라에서 임팩트 투자가 마치 소셜벤처 투자로 오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아직 아니고요. 지금 사직 기업이나 뭐 협동조합이나 이곳의 사직 경제 기업들이 소셜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사실 기업으로서의 이 지속성 이런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서 작동이 되고 있죠.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이 소셜 벤처도 사실은 벤처에 기반한 그렇지만 조금 더 아까 임팩트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사실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모험도 할 겸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소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거는 뭐 일반 기업도 소셜을 주제로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러지 않으면 여기 수출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소셜은 모든 영리든 뭐 시장 기업이든 어디든 다 소셜을 이제 요새는 그 테마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소셜 벤처에서 사회적인 것을 뭐 이렇게 브랜드로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조금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차피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게 사민주의하고 그 사회주의에서 역할을 가져가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1970년대 사회적 경제가 돌아온 거는 어쨌든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막 이렇게 자본 정보하고 민영화하면서 사회 서비스들을 대국제 서비스를 이제 뭐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기업에서 그거를 사실 기업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형태로 이제 정부의 역할을 일부러 이제 가져온 거인데 그러면서 대규모 시장이 형성된 거여서 그거는 이제 큰 흐름에서 사실 이제 다시 한 100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니까 그런 의미로 그때 당시에 뺏겼던 그런 사회적 경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다시 이제 복귀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소셜벤처도 보면서 지금 소셜벤처가 뭐 왜 필요할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점에 뭐가 다른가? 지금 벤처와 사회적 경제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약간 좀 잘 이렇게 확 와닿는 부분이 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소개를 안 하시고 그 리테일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김정일 대표님이시고 지금 이제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사장님이시고 저 바로 전에 한국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회 상임 대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위원으로는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은혜 센터장님은 이제 센터장님이 아니실까요? 아 그러시구나. 언제부터인가요? 지난주부터. 네. 서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센터장이었고요. 이은혜 센터장님 일단 센터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안 떨어지니까. 네, 이은혜 센터장님 얘기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시즈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서울시에서 새로운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동인제 방식으로 행정이 와도 혼자 결정하는 거를 여러 시민과 같이 서울시 정책 예산을 결정하자라고 해서 서울시 뭐 민주주의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여하튼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과거
소셜벤처라는 부분이 한국 사회에 소개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철원 회장님이나 아니면 뭐 대학들 이런 데가 사실은 미국 안에 여러 가지 그 모델도 보고 이제 국제적으로 연대하시면서 소개를 했었고 그런 부분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화를 진행하면서 같이 좀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사실 2005년 이렇게 만나서 의논하고 발전시킬 때 사실은 그때 구상은 사회적 경제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시민들이 사실 지금처럼 막 이런 직접적인 시민 민주주의가 다시 폭발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많이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사회 운동으로서 그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좀 시민들이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좀 끊어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너무 이 시민운동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지탄받고 있는 586에 의해서 독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차원에서 세대 연결이라는 기대가 꽤 컸었어요. 그래서 소셜벤처라는 게 하나는 정책을 초월하는 이게 좀 자주성에 기초한 데 있지만 세대 연결이라는 걸 봤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 지금 다시 그게 이제 우리 스스로 자임을 하든 뭐 정책에 의해서든 부처 간의 경쟁에 의해서든 이제 소셜벤처와 사회적 경제를 나누고 또 세대 간에 이게 주체가 좀 굉장히 분절된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저희들 책임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곁을 주지 않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라 약간 그런 문제가 저는 토론되기를 기대하고요. 이제 불광은 제도주의자들이 만든 사실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확산이 될 겁니다. 특히 문정부 하에서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치 권력의 목표 때문에라도 그게 지방으로 강제 이식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성수 모델이 과연 확산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04년 5년에 다솜이 재단을 만들면서 사실 그때 이제 우리가 부족한 시민적 자원이라는 부분을 민간의 기업들 사회공헌 활동을 바꿔내자 맨날 장학사업만 하고 이런 것에 쓰던 부분을 사회적 투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이제 대기업들 만나면서 사실은 다솜이 재단의 첫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때 김효원 교수님이 술 한잔 하자 이러더니 다솜이 재단 모델이 복제 확산이 불가능하면 그거는 혁신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가능해 보이냐 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성수의 한계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자발성에 기초해서 이런 새로운 흐름을 또 모아내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단순화시켜 보면 또 자본의 집중을 통해서 만든 약간 자본 기반의 클러스터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과 같은 이런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의 상황이라든가 해서 복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 지금 소셜벤처가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엘리트 청년들이 우선 가능하는 사실 모델로 이제 막 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적인 어떤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또 더 많은 청년들을 성수로 모이게도 할 텐데 사실 이게 전국화되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대로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뭐 계층이든 여러 가지의 그런 격차나 장벽들이 막 해소되는 클러스터 같은 게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사회적 경제도 못 만든 우리의 한계들이 막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소셜벤처 역시도 다 같이 보면 그냥 1세대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1세대들이 자본 또는 제도 뭐 이런 부분에 너무 빨리 동영화 우리가 돼버리는 건 아닌지 하여튼 요즘 저는 그런 반성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그런 논의들을 좀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성수 제대로 들고 갔니 뭐 이런 질문들 해주시고 네, 아주 좋습니다. 일단 저기 이원재 대표님까지 얘기를 좀 듣고요. 자유롭게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공호국 이원재입니다. 이은혜 센터장이 말씀을 들으니까 12년 전에 했던 얘기들 다시 도마 위에 올려질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영상으로까지 찍으니까 더 책임 있게 해야만 오래 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냥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12년 전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기 자료에 있는 소셜벤처 특징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야, 중기벤처부가 밥그릇을 안 찾았구나 이런 생각이 아, 이게 새로운 게 하나 나왔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질 거고 조금 지나면 이제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좀 지나면은 진흥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코스로 가고 있고 이 조직들은 모두 지금 공무원을 재직하고 계신 분들의 노후 내지는 주변에 계신 전문가들의 이 연구 펀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포인트가 뭔지 제가 오늘 좀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은 뭐 한자어고 소셜벤처는 영어니까 다른 거 다 만들 수도 있어요. 라틴어로도 만들고 중국어로도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든 간에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하이브리드가 핵심이면은 거기에 두 가지의 목적이 원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벤처 시작 때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 시작 때도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게 조직으로서 혁신적이라는 거죠. 하이브리드한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어떤 이점. 그것은 하이브리드하기 때문에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하이브리드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하기 때문에 구성원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 자체가 혁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이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더 큰 임팩트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거는 조직이 작아도 되고 뭐 그냥 아웅다웅 옹기종기 잘 지내도 됩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해도 되고 어쨌든 그거는 하이브리드한 목적 자체만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만족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김재현 대표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임팩트를 키우려면 뭔가 그 문제 자체를 정의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사회 문제라는 것은 사회 전체 문제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문제라도 딱 떠올리시면은 엄청 큰 문제예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정말 국가에서 1년에 10조 원, 20조 원씩 넣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다 사회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라는 또 하나의 목적, 두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생각하는 것은 지금 부강동이라고 말씀하셨던 부강동이 어디든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1세대 사회적 기업 어떻게 이름을 붙이던 간에 이 선배 세대들이 추구했던 것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부분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성공적일지도 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하이브리드한 목적을 가진 조직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뭐 정책의 도움을 받았든 뭐 시장에서 돈을 벌었든 뭐 기부를 받든 뭘 했든 간에 이만큼 끌고 왔고 그것은 혁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에는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는 소셜벤처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밥그릇의 어떤 정책 카테고리가 새로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다 얘기해 볼 수 있는,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의미는 있어요. 세대 교체가 됐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셔널 어셈블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30대들이 들어가서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국회를 운영하고 뭐 그런 훨씬 세대 교체되니까 그런 의미는 있지만 개념적으로 어떤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아까 미세먼지 많이 하셨어요. 미세먼지 문제는 이 방법으로 하면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새로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임팩트 얼라이언스라는 이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이게 일단 하나만 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좀 보면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거는 다 어떤 의미에서 공통되게 인식하고 있는데 마치 다른 인식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어서 소셜 벤처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검토해 보셨을 때 소셜 벤처는 뭐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이원재 소장님은 그거가 이렇게 만들어 이건 제도가 그냥 만들어낸 정부가 만들어낸 용어의 의미. 근데 그건 소셜 벤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고 소셜 벤처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의 코어는 뭐냐 그 고민을 하셨던 내용들이 좀 있으신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셜 벤처로 시작을 해서 투자자가 된 사례니까 지금 이원재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요소가 담겨 있긴 한데 저희가 보는 소셜 벤처는 일단 하나는 혁신성, 혁신성이 문제 해결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멀티플레이라는 방법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5%씩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5배씩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두 번째가 규모성. 가능하면 자본이 들어갔을 때 그 임팩트의 범위가 신속하게 넓어질 수 있는가라는 형태로 저는 그 문제 해결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솔루션의 관점이고요. 사실 문제 자체는 그냥 저희가 똑같이 임팩트풀하고 인클루시브하냐 그 문제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내용이 100% 동의를 하는데 조금 이제 첨언만 하자면 이건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그냥 소셜 엔터프라이즈 펀드에서 소셜 벤처 펀드 바꾼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지금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갔다 온 소켓에서 똑같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그 논의를 좀 따와서 첨언을 하자면 결국에는 대규모의 문제들, 특히 선진국의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규모 있는 문제 해결, 혁신적인 문제 해결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포드에서 100만 명 이상, 밀리언 라이언스 클럽이라고 해서 100만 명 이상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은 정말 만들어줄 수 있냐 이런 실험과 질문에 대한 솔루션들이 지금 소셜벤처에 찾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 표현입니다.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데 소셜벤처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성장할 것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그렇게 목표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리스크와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적자를 내기도 하고 의도적이고 알고 있는 적자들 또 리스크가 아주 커서 누가 보기에는 도박처럼 보이는 일들에 손을 담그기도 하고 이 기술이 정말 R&D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명과 암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도 하는 그런 특성화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사회적 기업의 서브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100% 동의하고요. 단지 사회적 기업들 중에 규모와 혁신성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특히 선진국에서 그 그룹들 소셜 벤처, 임팩트 스타트업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저희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용어로서의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사회적 기업인데 그 중에 특정한 유형들 특히 임팩트를 크게 키우려는 자기 목적을 가진 그런 전략을 가진 조직들을 특별히 소셜 벤처 혹은 임팩트 이런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신 거죠.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대부분 이 정의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거의 그건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됐고요. 근데 고민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제 이원재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임팩트를 그러면 소셜 벤처라는 이 현재의 솔루션이 그것을 내기에 적절하냐 이런 쪽에 이제 질문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쭉 얘기하셨던 맥락에서는 소셜하다라는 건 뭐냐라는 질문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냐의 이슈가 아니고 소셜 벤처에서 말하는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까지는 알겠는데 소셜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그 안에 어떻게 반영돼 있지, 그건 어떻게 판별하지 이 질문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주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한국에서의 임팩트 투자는 비영리 그룹을 대상으로는 전혀 실행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현재. 1,000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조직 형식이 비영리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많은 뭐 절반 이상이 이제 비영리 형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현재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영리 조직, 주식회사형에 대해서만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과도하게 오해를 불러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영리나 협동조합들이나 이쪽에 좀 투자할 방법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대표님? 김재현 대표님. 저희는 사실 워낙 오랜 기간 활동해서 비영리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단지 그냥 예를 들면 한국에 단순히 비영리에 들어가는 투자 빙클이 없다는 개념보다는 한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PEF라는 용어, 그러니까 사모펀드, 사모증권펀드는 다 아시겠지만 PBF라는 용어는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는 아시지만 프라이빗 뎨 펀드는 모르실 텐데 사실 PEF가 발전되려면 뎨 파이낸싱, 사채 채권 시장이 원래 더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영리나 미국의 재단들이 사실 PEF에도 출자하지만 PDF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하우징 문제도 풀고 하는데 한국은 PEF로밖에 돈을 못 주고 벤처 캐피탈은 그 PE 중에서도 제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밖에 이제 비이클적인 특성의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뎨파이낸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경영권의 방해라든가 이런 장치들이 미약해서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나 협동조합은 저희는 대출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사회적 기업분들도 저희는 충분히 만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이 이제 저희 고유 계정을 할 때는 훨씬 더 롱텀으로 편하게 하는데 펀드 계정은 제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고객의 목적이 맞아야 되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케일러블한 거냐 그리고 좀 더 멀티플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의 이제 자본의 출자자의 출제 문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운용사의 출제 문제도 좀 더 한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충분히 만약에 출자자가 비영리 협동조합에도 대출의 형태로 해줄 수 있는 펀드를 만약에 맡겨주신다면 저희는 신나게 운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홍보 모드로 들어가죠. 조금 좀 고민들을 이제 그 기존 정책위원님들도 많이 좀 해보신 주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 김정렬 대표님은 해보시려다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막 이런 사례이시기도 하고, 요 부분 좀 추가로 좀 의견 좀 주실 분들 있으시면 얘기 좀 일단 먼저 요거부터. 네. 그 대출 문제만 그 스케일업 하려면은 대출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게 대출 펀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에쿼티 펀드로 보니까 저희도 또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못 받았어요. 한 1년 끌고. 그러니까 이게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영리도 대출 받을 수도 있죠. 여러 돈을 통해서 거래처 은행 돈을 쓰는 거 이자를 싸게 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대출 이 전환사채가 안 되니까 이제 결국 담보가 없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투자가 안 되는데, 투자를 받은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돈만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관리도 받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투자 회사의 파트너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투자와 이렇게 투자 받는 기업 간에 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동시에 바라면서 이제 하는데, 아까 우리 이제 코리님 좀 얘기했지만 뭐 이자 낼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대출 관리하는 같은 투자로 하지만 사실 대출 관리를 가면 사실 우리 기대하는 수준을 맞추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그 지금 PDF 방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비영리에 해당되는지는 확 와닿진 않아요. 어차피 대출은 대출인데 그게 뭔가 이쪽에 매력이 있을까 뭐 워낙 우리 지금 정책 자금이 많이 풀려서 저리에 막 1, 2% 막 이렇게 2% 막 나오잖아요. 그런 원칙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말씀해주신 내용의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통계를 제대로 내보지 못했습니다. 유나이티드웨이의 자료를 통해서 한국에서 비슷하게 통계를 내봐도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의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들과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자원의 총액은 아무리 많이 중국을 따져봤자 20조를 크게 넘지 않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빌라이징 되는 돈이. 거기에 이제 기업기부금이 이제 한 4조 정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 지금 1년에 투자되거나 이렇게 해서 모빌라이징 되는 걸 중복해서 따지면 2천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인 돈들이 그 안에서 떠다니기 때문에 그게 다 쓰여지는 건 아니지만, 소비가 되는 건 아니지만 투자되고 반복되고 대출되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사회적 경제, 뭐 비영리 스타트업 이런 영역들이 활성화되고 또 비영리형 사회적 기업들의 많은 돈들이 이렇게 PDF들 안에 다른 방식들로, 특히 많이 되는 건 사실은 PDF 방식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큰 규모는 있습니다만 작은 규모에서 많이 되는 거는 이제 성과보상 사업이거든요. Pay for Success로 대출을 주고 성과가 나오면 그 중에 일부를 생각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사실 대출의 효과도 있고 기부의 효과도 있는 이 방식을 하는데, 그러한 방식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어려움, 한국의 어려움은 사회적 자본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예를 들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재단의 돈들이나 아니면 지금 그냥 미소금융에 묶여있는 돈들이나 다양한 돈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정부 내에서의 혁신적으로 공공에서 이 돈들을 끄집어내서 그 제도권 내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일으켜서 정말 사회에 주입할 수 있는가의 고민이 출발돼야 되고, 또 그것을 그런 성과보상 사업도 정부가 하고 싶은데 다 조례에 걸리고 모든 거에 다 걸려요. 단년도 이 회계에도 걸리고 뭐 다 걸리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풀어가면서 시도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 PDF 방식이나 성과보상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 일반 대출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화에 있습니다. 그 오미디어를 네트워크가 이제 그 이베이 창업자인 삐에르 오미디어를 만든 임팩트 펀드를 처음에 1조짜리를 만듭니다. 그 중에 4천억 원 비용이익이 6천억은 기업에게 배정을 하는데요. 그 4천억의 돈들을 배정을 할 때 보면 평균적으로 보조금이나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단위였던 조직들에 20-30억 정도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Pay for Success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반환해야 되지만 일부는 성과가 충분히 나게 되면 상각해주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화에 충분히 그동안 얻을 수 있었던 레버리징 펀드보다 몇 배는 더 큰 펀드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들로 블렌디드 파이낸스라고 보통 부르죠. 성격들이 다른 금액들을 쌓아서 효과를 더 크게 줄 수 있는 방식들이 도입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좀 곧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비클 이슈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본 전체의 좀 재구성, 재구조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어떤 전략적인 좀 활용 가능한 툴들은 존재한다. 한국에 아직 뭐 제대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정도 얘기 좀 주셨던 것 같고요. 쉬기 전에 아까 나오셨던 그 조금 근데 더 듣고 싶은 게 그 이은혜 이사장님, 이제 이사장님으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CG 이사장님, 이은혜 이사장님이 성수 모델이 확산 가능할까, 확장 가능할까, 성공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면에 지금 다른 얘기들이 쭉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그 얘기만 들어갖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알아주셨어요. 전제는 일단 성수파와 불광파가 뭔지를 모르면 기초 설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유은혜 센터장이 저기 자기가 이렇게 네이밍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가슴 아픈 게, 저는 송수파에서도 안 받아주고 지금 불광파에서도 안 받아주고, 왜냐면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가 아니니까 또 소셜벤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없는 한국 사회에서 소셜벤처가 탄생을 하려면 신뢰 기반의 시간이 흘러줘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당연히 그 네트워크나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랑 진하게 관계를 맺게 되고, 사실 제가 오히려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그 제언은 성수파와 불광파 모두에 속하지 않은 사회적 기업들이랑 소셜벤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소식입니다. 반성하세요. 아무튼 정의를 해주지 않으셔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스갯소리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도 섞여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이제 성수 쪽에 이제 소셜벤처라고 이른바 본인들 소셜벤처다라고 정의 내린 친구들이 많이 이제 입주를 했죠. 그런 기업가들이. 그랬고, 불광동에는 이제, 서울혁신파크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예전 이제 질병관리본부 건물이 있던 한 4만 평 정도 되는 땅에 이 공간 전체를 사회혁신을 좀 준비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사회혁신을 위한 좀 기지처럼 이거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일종의 클러스터를 세팅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양쪽에 밀집돼서 모여있는 두 군데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셜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여있는 두 군데가 이 두 개인데, 주로 성수 쪽에는 소셜 벤처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임팩트 막 이렇게 규정하셨던 거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투자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들이 막 조성되는 이런 방식으로 갔다면, 성수 쪽은 비영리부터 영리까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통적인 뭐 사회적 기업 이렇게 불렀던 영역들이 비교적 뭐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교적 많이 모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씩 틀리고 그걸 상호 뭐 잘 만나고 잘 놀고 하지만 그런 것을 이른바 성향으로 분류하자면 성수, 불광 이렇게 대표해서 했던, 그렇게 좀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했으니까 아까 센터장님한테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왜 성수는 확산 내지는 복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평은 자주성의 기초에서 우리가 확산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저 스스로에 대한 냉소를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수든 은평이든 공통되게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가, 이 클러스터링이 된 부분에서 왜곡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성수가 초반에 이제 임팩트 투자를 해왔던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우선 막 공간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사실 그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금융의 문제는 돈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건데, 저 많은 풍부한 유동자금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간을 확보하는 자금으로 초반 몇 년 동안 묶이는 듯이 되는 상황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불광이라고 불리우는 정책 자금이 갖는 한계를 성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제 봐서 사실은 동시 발전하는 걸 기대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가, 물론 최근에는 그게 해소됐지만 말한 대로 거기에 이제 모여드는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벤처식의 자기 성장 모델,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시스템 체인지가 일어날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한 사람과 조직이 같이 일단 역량을 키우는 방식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기업이 뭐 이렇게 공개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중단되는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성수에 모인 전체 주류가 그런 걸 지향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수에 대한 어떤 해석들 같은 것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실제 지금 얘기하는 소셜벤처가 가져야 되는 그런 가치들이 이제 실현되도록 만드는가. 게다가 이제 최근에 모두 그렇지만 이 투기 자본들이 또 성수를 많이 겨냥하면서 사실 더 이상 소셜벤처가 의지를 가지고 그 클러스터 안으로 막 진입하기에는 전체적인 지가나 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이 된 상태여서 뭐 그런 한계들. 그래서 결국은 임팩트 금융이라는 새로운 혁신 금융이 변화를 시도했지만 너무나 이제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한계 앞에 또 거기도 비주류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한계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나 큰 상태에서 성수는 계속 청년을 수도권으로 유출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또 원하지 않는 역할도 지금까지는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지금 그걸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전국적인 거점망이 만들어지면서 좀 확산 가능하게 누가 그 안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소지가 성수이신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말을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5분만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마이클 드니유는 어쨌든 서울수 소셜벤처 클러스를 기획했던 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만든 게 아니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벌어진 게 사실이기는 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그냥 되게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김재현 대표님을 포함해서 몇 명의 팀들이 모여서 서울 그 선정능력에 있는 임팩트 허브라고 하는 공간에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위로하다가 우리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좀 모여서 있자. 라는 이야기를 시작이 돼서 그럼 그럴 수 있는 공간은 어디가 될까? 그래서 2014년 2월에 저희가 첫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7월에 확정을 하고 11월에 입주를 시작한 게 서울수 소셜벤처 클러스터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70명을 처음 입주를 시키면서 그때는 건물을 하나 샀고요. 디웰이라는 건물 하나 사고 4개의 공간을 임대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매년 100명씩 늘리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지금쯤 원래 400명에서 5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3,500명 이상이 되는 지역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손을 떠났고 이미 주요 조직들 몇 개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바운더리들을 어떻게든 잘 정리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너무 빨리 커지다 보니까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근데 그걸 처음에도 저희가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만들었지만 소용이 사실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처음 공부를 하게 된 건데 가장 큰 어려움은 투기 자본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부동산들이 지가를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기업들도 막았고 거기를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조례까지 다 올립니다. 구청에서 그걸 통과를 시켜줘서 지금도 그 지역에는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 방어책들을 여러 개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들이 호가를 매일 100만 원씩 올리는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다시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막아낼 수 있는 좀 체력을 키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하드웨어적으로 공간이라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굉장히 깊이 공감해서 임팩트 얼라이언스를 만들게 된 건데요. 뭐냐면 벤처입니다. 본질적으로 요 그룹 젊은 그룹들 특히 성수에 많이 있는 조직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빅 어젠다가 없습니다. 사회 공통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공감하는 아젠다가 100명을 모아놓으면 100명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아젠다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일들이 그동안 없었다는 게 사실이고요. 테마에 대해서 동의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공통의 아젠다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노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 따로따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협력과 공동의 아젠다에 대한 어떤 정책 의견 혹은 협력의 활동들이 굉장히 더뎠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정돈해내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면서 4개의 조직이 같이 모여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한 2년 정도 만났죠 저희가. 2년 정도 그 작업을 윗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게 임팩트 얼라이언스이고요. 임팩트 얼라이언스는 그래도 저희가 비영리 조직도 포함을 시킵니다. 사실 그래서 중기부에 등록을 못하고 중기부에서는 안 하고 비영리 조직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해서 기재부에 등록을 하는 산업법인으로 된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저희가 어떤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전혀 아니고요. 하다 보니 그렇게 진행이 되는 어떤 방향이고 그리고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임팩트 얼라이언스도 만들고 당연히 하고 있고 복제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현 대표님의 크레비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조직과 협업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넘어간 단계고 각자 한두 곳 정도의 지역들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다 하면 저희가 빠지면 또 없잖아요. 그 현재 있는 조직과 협업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는 별로 없지만 이 일들이 한 2년 정도 흘러나면 또 성수와 같은 공간들이 어딘가에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성수파, 불광파를 설명하기 전에 약간 좀 다른 저희가 뭘 하고 싶은지 좀 클리어하게 설명드리면 계신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고유 계정으로 임팩트 투자를 해왔지만
제가 펀드를 만들고 규모 있는 금융을 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사건은 쌍용차에서 이제 20명, 30명의 노동자들이 죽은 사건과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회사들 다 인수해서 없애버리던가 제대로 만드는 거 해야지라는 꿈을 품게 되고요. 그러려면은 쌍용차 인수하려면 그때 1조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조를 운영할 수 있는 임팩트 금융사가 되겠다가 저희 2014년에 저희 조직에 전달이 됐었고 저희 조직은 어마무시하게 설마 될까?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확실하게 꿈꾸는 품은 혹시 사회에서 쌍용차 같은 문제가 생길 때 그래도 어떤 금융사 하나는 좀 더 사회와 소통하고 그런 문제를 도전할 수 있다는 역할을 갖는 게 이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꿈이고요. 그 다음에 성수 모델을 국내에서 확산할 생각은 저는 거의 없고요. 제가 더 노력하고 있는 거는 글로벌 임팩트 인베스터 네트워크 같은 진에 가서 한국의 임팩트 투자자와 소셜 벤처 생태계를 대변하는 역할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남자애들이 초대받아갖고 백인 남자 97명 중에 1명 정도를 껴서 패널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의 역할은 이 생태계에서 수평적으로 보완하는 거는 여기 선배님들이 더 잘하신다 생각하고 하지만 단거리를 누군가 뛰어야 되고 적어도 이 생태계의 매력도를 세상에 샤우팅해야 존재가 있다면은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그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파, 불광파로 보기보다는 서울파, 뉴욕파, 서울파, 하노이파 같이 더 큰 생태계의 커버리지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굳이 그 구분의 담론에서 얽히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저희가 뭐 중간에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잠시 쉬었다가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원재 대표님하고 권은영 대표님이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셔야 돼서 한 10분 쉬었다가 두 분의 조금 오늘 얘기 들으신 의견 정도까지만 잠깐 청취하고 그리고 두 분 보내드리고 이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 이야기